서연아, 손 좀 펴봐, 제발. 굳어버린 손가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실처럼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면봉으로 닦아내던 순간 툭! 땀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조각 하나가 손톱 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한지수는 숨을 죽인 채 그 조각을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번져버린 잉크, 떨리는 손으로 겨우 눌러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 고모나 좀 구해줘, 자켓 녹음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너 살아있는 거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이걸 직접 쓴 걸까? 그날 밤 버려졌다는 자켓 속에서 발견된 녹음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목소리. 유언장 도장 찍어. 안 하면 너도 끝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완전히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유령처럼 일렁이는 병실 아니었습니다. 한지수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조카 서연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자기 무릎 위로 올린 한지수가 면봉에 소독액을 듬뿍 적셨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고모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한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길만큼은 서연이 아프지 않게 더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벌써 6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습니다. 서연의 10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꼿꼿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근육 경직이라고 말했지만 한지수는 그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얘가 대체 뭘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걸까? 오른쪽 검지 손톱 밑을 닦아내던 한지수의 손끝에 딱딱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면봉을 빼내자 실처럼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딸려 나왔습니다. 한지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핀셋으로 그 조각을 집어 불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글씨에 한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순간 한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굳은 손가락들을 하나씩 강제로 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손 좀 펴봐. 제발.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 비명을 지르듯 저항했지만 한지수는 악착같이 손바닥을 벌렸습니다. 마침내 손바닥이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 바닥으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한지수는 홀린 듯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워 올렸습니다. 땀과 열기에 짓눌려 글자가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고모나 좀 구해줘. 자켓 녹음기. 한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서연아,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너 살아있는 거지? 한지수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내뱉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만 같은 조카의 모습에 한지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지수는 재빨리 쪽지를 손바닥 안에 감추고 병실 구석에 CCTV 카메라를 힐끗 살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렌즈를 등진 채 한지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연의 이불을 꼼꼼히 여몄습니다. 자켓? 그래, 그날 입었던 옷. 한지수는 6개월 전 서연이 옥상에서 떨어졌던 그 비극적인 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올케인 강혜라는 서연의 유품을 핏자국이 심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폐기했습니다. 형님, 그 옷들 다 버렸어요. 피칠갑이 된 걸 어떻게 두고 봐요?
징그럽게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내뱉던 강혜란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한지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건 자식을 잃을 뻔한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길로 강혜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 비상용으로 알려준 현관 번호를 누르고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캐캐 묵은 먼지와 습기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2층 보일러실 구석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미친 듯이 봉투를 뜯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해. 제발. 세 번째 봉투를 찢자 익숙한 남색 천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가장 아끼던 자켓이었습니다. 소매 끝에 눌어붙은 검붉은 핏자국을 본 한지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지수는 자켓 안감을 샅샅이 뒤지다 허리춤 부근에서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실밥을 따내자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긴 작은 기계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한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강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좋게 말할 때 유언장 도장 찍어. 상속 비율 바꾸라고 몇 번을 말해. 이어지는 서연의 거친 호흡 소리와 강혜란의 서늘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너희 아빠도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니? 응? 짧은 비명과 함께 녹음은 끊겼습니다. 한지수는 충격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사람이야?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지수는 이를 악물며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잃지 않기 위해 휴대폰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 여러 곳에 녹음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한지수가 서연의 병실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주치의 김 박사와 강혜란의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강혜란이 두툼한 돈 봉투를 김 박사의 가운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확실하게 끝내야죠. 강혜란의 물음에 김 박사가 주위를 살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조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자연사로 처리됩니다. 걱정 마시죠. 한지수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살인마들, 감히 내 조카 목숨을 가지고. 발소리가 들리자 한지수는 급히 복도 세면대로 달려가 물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을 씻는 척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지수는 서연의 사물함에서 미술도구함을 꺼냈습니다. 바닥을 세게 누르자 숨겨진 이중 바닥이 열리며 종이 2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강혜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수십억 대의 사채 차용증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서연이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지수 씨,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한지수가 차용증을 움켜쥐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비켜. 내가 이 아이 고모야.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래? 강혜란 씨의 지시입니다. 좋게 말할 때 나가시죠. 안 그러면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한지수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서연아, 고모가 금방 올게. 조금만 견뎌. 한지수는 복도를 빠져나오며 비상계단 천장 텍스 사이에 녹음기 칩을 숨겼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대기하던 형사들이 한지수를 가로막았습니다. 한지수 씨, 무단침입 및 폭행 혐의로 연행합니다. 취조실로 끌려간 한지수 앞에 웬 변호사가 나타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수 씨, 서연 양 치료비는 저희가 다 책임질 테니 이제 그만 손 떼시죠?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요. 한지수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치료비? 당신들이 죽이려는 내 조카 치료비를 왜 당신들이 내? 그 입 닥쳐. 한지수는 몰래 켜둔 휴대폰의 홈 CCTV 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강혜란이 서연의 산소 포화도 조절기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B-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취조실 안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서연아. 저 여자가 지금 내 조카를 죽이고 있어요. 당장 가야 한다고요. 한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취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확인 전화를 받은 간호사가 병실로 들이닥치자 강혜란은 태연하게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지수의 손에는 구겨진 차용증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강혜란, 내 죄를 세상 천지가 다 알게 해주마. 내 조카 건드린 데가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게. 한지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서연이 남긴 진실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수는 서연이 추락한 아파트 옥상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외벽 모서리마다 폐쇄회로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은 지수를 보자마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혹시 사고 당일 옥상 쪽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마른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카메라가 고장이었어요. 지수는 관리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고장 났나요? 사고 나기 이틀 전부터요. 수리의뢰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관리인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실됐네요.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나서며 건물 외벽 카메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렌즈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고장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지수 씨 되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거주하시는 전셋집에 강제 집행 예고 통보를 드리려고요. 지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임차권 분쟁으로 집행 예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고장 붙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곧장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잔액 조회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지급 정지. 지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혜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인터넷 뉴스 포털을 열다가 제목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식물인간 조카 유산 노린 고모, 과거 도박으로 학자금 탕진 의혹. 기사 안에는 최 실장이라는 이름의 제보자 발언이 길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과거 서연의 학자금을 가져다 도박판에 쏟아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지수가 카지노 근처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배경을 자세히 보니 3년 전 학생들 수학여행을 인솔하다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기사를 닫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지수는 손을 무릎 위에 꾹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원 급식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위생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박 형사가 병원 영양사 지인을 통해 하루치 출입증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급식 카트를 밀며 특수병동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입원한 호실 앞을 지나치며 카트 안쪽 수납칸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정맥 영양제 줄에 연결된 예비백 하나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끝 세탁물 보관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샘플을 작은 유리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유리병을 위생복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틀 뒤 박 형사가 연결해준 사설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영양제 안에 칼륨 농축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정상 수치의 10배가 넘어요. 장기간 투여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미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서연은 6개월째 그 액체를 몸 안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혜란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박 형사에게 혜란의 차량 번호를 전달하고 위치 추적 앱을 공유했습니다. 혜란의 차는 한강 북쪽 번화가 뒷골목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50m 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두꺼운 철문 앞에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근처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며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이 철문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2시간 뒤 혜란이 나왔을 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옆에서 남자 2명이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혜란이 외쳤습니다. 손 놔,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올 테니까. 남자가 혜란의 팔을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늦으면 담보로 잡아둔 거 실행합니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담았습니다. 담보. 서연의 사망보험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 사고. 병원 왔어. 브레이크 고장. 지수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자 박 형사는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가가 터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쳤어요? 지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멀쩡한 왼손으로 깁스를 툭 두드렸습니다. 팔 하나랑 갈비뼈 2개. 브레이크 선이 반쯤 잘려 있었어. 누가 손을 댄 거야. 자연 마모가 아니라. 지수는 박 형사의 이마 붕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연락했어야죠. 연락하기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박 형사가 씩 웃으며 베개 밑에서 수첩을 꺼내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더 필요할 거야. 지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박사 과거 사고 목록이야. 덮어둔 것들 3건이나 돼. 지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이름과 병원명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재킷 안쪽에 밀어넣고 박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기 없었어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김 박사였습니다. 박 선생님 좀 어때요? 박 형사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치고는 멀쩡하죠 뭐. 김 박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왜 여기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 타일러 보세요. 이러다 다 다치게 됩니다. 박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커튼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세탁물 통로 쪽. 혼자요. 네. 박 형사가 멀쩡한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짚으며 몸을 세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한 팔도 두 팔도 별 차이 없어요. 지수는 박 형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지하 창고 구역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지수는 세탁물 수거함 사이를 지나 의약품 창고 구역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2층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자 40대. 지수는 박 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형사가 입술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첩자. 지수는 몸을 낮추며 소화기 거치대 뒤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두 방향에서 조여들었습니다. 지수는 벽을 짚으며 비상구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보안팀 2명이 코너를 돌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지수는 손전등 불빛이 정면을 향하는 순간 옆에 있던 소화기 핀을 뽑아 노즐을 보안팀 쪽으로 겨눴습니다. 하얀 분말이 쏟아지며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발소리가 흩어졌습니다. 기침 소리와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지수는 분말 안을 달렸습니다. 세탁물 운반 통로 미닫이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박 형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통로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지수는 두 무릎을 짚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 환기구 격자가 보였습니다. 발로 한번 찾아 격자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바닥으로 내려섰습니다. 박 형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소화기 타이밍은 제법이네요. 지수는 대꾸하지 않고 차량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혜란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낡은 여관방 침대에 걸터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은 카메라 앞에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더 고통받기 전에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에요. 해외 요양시설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이 걸린 시설로 서연을 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여관방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몸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사고 당일 혜란이 입은 옷에 서연 씨 피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옷은 아직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어딘가에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여관 방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밀었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철제 계단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틀을 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등 뒤에서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계단을 밟으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옆 건물 낮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빛이 쫓아왔지만 어둠 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건물 비상구를 통해 내려와 골목 끝에 세워진 낡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박 형사가 운전석에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짐은요?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박 형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 발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봐요. 지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분증 하나와 대포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지수였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박 형사가 앞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 안에 우리 편을 한 명 만들어야 해요. 안쪽에서 문 열어줄 사람. 지수는 대포폰을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가며 빗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자리를 털고 일어난 박 형사는 지수와 마주 앉아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병원 내부 구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박 형사의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 씨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지수는 박 형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 박사 있잖아요. 10년 전 사건 기억하죠? 지수의 손이 지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10년 전에 제 아들 담당이던 김 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술실에 있던 실무자가 김 박사였어요. 집도는 다른 의사였는데 마취 농도를 잘못 조절한 게 김 박사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사고를 덮는데 김 박사가 앞장섰고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연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지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수 씨, 비켜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서연이도 지수 씨도. 지수는 박 형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박 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버텼잖아요. 조금만 더요. 지수는 박 형사의 멀쩡한 왼팔을 붙잡았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서서 주먹을 쥐고 이마를 벽에 댔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박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지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다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작전 계속 설명해요. 그때 지수의 대포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영상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온몸이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었습니다. 문자가 한 줄 따라왔습니다. 1시간 안에 녹음기 원본 가져와. 안 오면 이대로 둔다. 지수는 화면을 꺼내 박 형사에게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서연이 손목 스마트워치 화면이 보여요. 오늘 날짜가 찍혀 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하 전력실입니다. 거기서 메인 스위치를 내리면 병원 전체가 꺼져요. 서연이 침대 보조 배터리가 작동하는 시간이 10분. 그 안에 서연이를 꺼내야 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전력실 들어가는 방법은요? 세탁물 통로 지나서 배관 구역 끝에 철문이 있어요. 이전에 병원 설계도면 복사해뒀습니다. 박 형사가 지도 위에 경로를 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두 사람은 병원 외벽 쪽 배수관을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배관 구역을 지나 철문 앞에 섰습니다. 박 형사가 잠금 장치에 특수 공구를 끼워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전력실 안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메인 배전반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배전반 앞에 서려는 순간 박 형사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박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보안팀 채널이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하 전력실 쪽입니다. 2명. 박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첩자예요. 지수는 배전반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립니다. 지수가 메인 스위치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박 형사가 전력실 문을 안으로 잠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병원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전원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반 병동 전력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야간 투시경을 눈에 걸쳤습니다. 박 형사가 뒤를 지키는 사이 지수는 배관 구역을 달렸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복도 안에서 보안 요원들이 손전등을 흔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서연의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의료기기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지수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이 지수의 눈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올 줄 알았어. 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혜란의 발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혜란이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지수의 손이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혜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혜란이 균형을 잡고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찾는 거 이거야. 구두굽이 녹음기 위로 내려왔습니다. 플라스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란은 발 아래 부서진 조각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네. 지수는 바닥의 파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의 녹음기는 모조품이었습니다. 진짜 칩은 비상계단 천장 텍스 안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혜란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끌고 나가. 보안 요원 2명이 지수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지수는 발을 질질 끌리면서도 고개를 돌려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이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옮겨둔 데서 마무리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옮겨둔 곳. 지수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서연이 2층에 없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병원 지하. 냉동고. 지수는 온몸에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보안 요원의 팔꿈치를 틀어쥐고 몸을 낮추며 손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영안실 방향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영안실 복도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냉동고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잡이를 하나씩 잡아당겼습니다. 세 번째 냉동고에서 멈췄습니다. 안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담요 하나만 덮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색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을 끌어안고 냉동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서연을 바닥에 눕히며 귀를 서연의 가슴에 댔습니다. 아주 약하게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복도 끝 소방 비상벨로 달려갔습니다. 유리 커버를 주먹으로 깼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상벨이 온 건물을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입로를 따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란이 위층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소방대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세었습니다. 서연의 입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소방대원 하나가 지수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지수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할게요. 소방대원이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씌워야 합니다. 지수는 그제야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소방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서연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또 다른 대원이 산소통 밸브를 열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 형사가 앞장서고 뒤로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의 손에 검찰 수사관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지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을 보고 잠시 굳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지수가 산소 마스크 아래로 서연의 가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요. 검찰 수사관들은 영안실 복도를 가득 메우며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가 수사관 팀장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혜란이 김 박사에게 수표를 건네는 사진과 영양제 성분 분석 보고서, 차용증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 팀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병동 봉쇄하고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혜란은 계단 입구에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혜란이 몸을 비틀며 외쳤습니다. 이거 나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수사관이 혜란의 팔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법 약물 투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조치합니다.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출구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복도 양쪽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들건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서연을 실은 들것을 빠르게 밀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형사가 지수의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은사 선생님이 헬기 수배해줬어요. 군 병원으로 바로 이송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거기 보안은요? 군 병원입니다. 혜란이 손이 닿지 않아요. 지수는 처음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지수는 서연의 들건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막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씌워진 산소 마스크 안으로 미세하게 김이 서렸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숨이 있었습니다. 군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수술실 방향으로 빠르게 밀려갔습니다. 지수가 따라가려 하자 간호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지수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이 서연의 체내에서 신경독소를 제거하는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72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박 형사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소지품 어디 있어요? 접수처에 맡겼을 거예요. 지수는 일어나 접수처로 걸어갔습니다. 비닐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옷가지와 스마트워치, 낡은 지갑,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앞장에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장 가까이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지면 고모한테 매일 확인하라고 해. 지수는 수첩을 닫고 서연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예약 발송된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송 예약 날짜가 사고 당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날짜와 구매 물품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지수는 그 물품명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친부가 숨지기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혜란의 이름으로 결제된 독극물 관련 약품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캡처하고 박 형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박 형사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옥상 화단 쪽에서 귀걸이 조각 하나 수거해뒀어요. 국과수 감정 의뢰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옵니다. 지수는 복도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녹음기 파일을 이어폰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비명이 나오는 대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혜란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란이 거대 로펌 선임했어요.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준항고 제기했고 지수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지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미성년자도 아닌데요. 그쪽은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겁니다. 지수 씨가 흔들리길 기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언론사 기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달 전 서연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였습니다. 서연이 손바닥에서 나온 쪽지 원본 사진하고 녹음 파일 일부를 드릴 수 있어요. 보도하실 의향 있으세요? 기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틀 뒤 뉴스 화면에 서연의 쪽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고모나 좀 구해줘라는 글씨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녹음 파일의 일부가 음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지수는 병원 복도에서 휴대전화 뉴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댓글 창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글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발가락이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빠르게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형사가 복도로 들어서며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혜란한테서 돈을 받은 송금 내역 확보했어요. 10년 전 지수 씨 아들 사건 보상금이 혜란의 사업 자금으로 넘어간 기록이 있어요. 지수는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심 청구 가능해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뒤 박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이 메일에 후속편이 또 있어요. 해독이 필요한 암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수는 다시 서연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뒤편 메모들을 살폈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메일 속 암호화 대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건물 주소와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 금고의 위치였습니다. 지수는 박 형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이 해당 장소를 급습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비밀 금고 안에서 나온 것들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로비 리스트와 함께 서연의 친부를 독살하기 위한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날짜와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의 친필이었습니다. 혜란이 구치소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지수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혜란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탁자를 뒤집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서연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는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지수는 낮게 말하며 서연의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손바닥을 맞대어 온기를 옮겼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공기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자정이 넘을 무렵 뇌파 모니터에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수평에 가깝던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동이 생겼습니다. 당직 의사가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회복 징후입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오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눈꺼풀이 빛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수는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이었지만 지수는 두 손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 드리지만 지금 추세라면 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지수는 서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광등 불을 껐다가 켰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의 오빠였던 지수의 아들이 서연의 어깨에 팔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장을 가슴에 껴안은 채 눈을 반달처럼 구기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서연의 눈앞에 천천히 가져다 댔습니다. 서연아, 봐. 내가 대상 받던 날이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 상장 받고 나서 나한테 달려와서 뛰어올랐잖아. 고모가 받아줬잖아. 서연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란이 도피 자금 만들려고 사채업자들이랑 만나는 장소 파악했어요. 오늘 밤 움직입니다. 몇 시예요? 11시. 강남 쪽 창고 건물이에요. 지수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지수 씨는 서연이 곁에 있어요. 이건 내가 처리합니다. 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체포할 수 있어요. 수사관들 데리고 갑니다. 걱정 말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병실로 돌아와 다시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자신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의 휴대전화로 뉴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 세 군데에서 왔습니다. 지수는 그중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보는 방송국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뉴스 스튜디오는 조명이 밝았습니다.
지수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앉았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법정 밖에서 먼저 세상에 알려야 아무도 덮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스피커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빠도 그렇게 갔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니?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앵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지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박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란 신복들 전원 체포. 자백받았어요. 지수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 박사가 검찰청에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전화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박사는 혜란이 자신을 협박해 강제로 약물 투여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을 제출하며 자수했습니다. 검사가 받아들고 내용을 훑는 동안 김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서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란이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차 안에서 혜란은 혼자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에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점퍼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로펌마저 수임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혜란의 눈빛 안에서 이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 복도요. 밖으로 나오지 마요. 혜란이 병원 주차장에 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했습니다. 방검복을 건네받은 것은 계단 중간이었습니다. 박 형사의 후배 수사관이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미리 맡겨두셨습니다. 지수는 점퍼 안쪽에 방검복을 입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지수는 멈추었습니다. 문을 밀기 전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주차장은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차들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기둥 뒤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혜란이었습니다. 지수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혜란이 멈췄습니다. 모자 아래 눈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그 눈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혜란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지수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날이 번득였습니다. 혜란의 손이 앞으로 뻗었습니다. 지수는 옆으로 몸을 비틀며 팔로 막았습니다. 방검복이 칼날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혜란이 다시 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 형사가 혜란의 뒤에서 달려들어 팔을 꺾었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란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혜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서연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비닐 봉투에 보관해둔 원본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혜란의 눈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너를 법정으로 불러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혜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카메라 앞에 드러났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끝까지 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하다가 소리에 반응하듯 지수 쪽으로 시선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문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걸음을 뗐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지수의 손바닥을 아주 천천히 감쌌습니다. 지수는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몸 안에서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지수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고모. 지수가 서연의 이마에 이마를 댔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주치의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소가 완벽히 제거됐습니다. 이제 재활 단계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친부가 남긴 유산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란의 손에서 박탈되어 서연과 지수의 공동관리 하에 놓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심 청구 접수됐어요. 10년 전 사건. 지수는 그 문자를 서연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도화지와 색연필을 꺼내 서연의 침대 사이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접 그린 서연의 초상화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병원 입구 꽃집에서 사온 작은 꽃다발도 화병에 꽂았습니다. 병실 안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눈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초상화에서 멈췄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서연의 목에서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고모.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두 글자였습니다. 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하루에 한 번씩 눈을 더 오래 뜨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지수의 손등을 두드리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서연의 머리를 빗겨주고 색연필을 손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연이 도화지 위에 가느다란 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지수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열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서연의 손을 잡고 가벼운 움직임을 유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팔다리가 동시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가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지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도 바닥에 등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유리문 너머로 서연의 침대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뒤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혜란이 장기간 투여한 신경독소 성분이 뇌간 쪽에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지연성으로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수는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왔습니다. 법원 집행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수 씨 되시죠? 보호자 권한 정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혜란의 배우 세력이 서연의 친가 쪽 먼 친척을 앞세워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서연을 유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전까지 법정 보호자가 지정됩니다. 지수는 서류를 집행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제 조카가 응급 상황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보호자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명하신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수는 집행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의서에 서명합니까?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가 도착하는 대로 처리될 겁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서연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집행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은 2시간 뒤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친가 쪽 삼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병실 앞에 서서 주치의의 설명을 들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굳이 수술까지 해야 합니까? 이미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다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불필요한 수술을 강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서연이 뇌압이 지금 위험 수위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워요. 남자가 지수를 흘끗 보았습니다. 보호자 권한 없는 분이 왜 여기 계세요? 지수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서연에 대한 걱정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병실 유리문 너머 서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김이 흐릿하게 서렸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신탁 계좌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수술비를 직접 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접근 제한. 혜란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서연의 모든 신탁 자금이 다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내리고 복도 창가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병원 입구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짜 유튜버들이 라이브를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 지수의 이름이 떴습니다. 조카 유산 노린 고모, 멀쩡한 사람 수술 강행 시도.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술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박 형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채는요? 담보가 없어요. 뭐든 있으면 됩니다. 지수는 복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말했습니다. 제 장기 기증 서약서를 담보로 쓴다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서연이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지수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데 등 뒤에서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법정 보호자 측에서 고용한 용역들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시면 강제 퇴거 처리됩니다.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사채업자를 만난 곳은 도심 외곽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방 안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서가 담보가 됩니까? 저한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자는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수는 서류를 짚지 않았습니다. 제발입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지수는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옥상, 지금 바로 가요. 지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난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난간을 잡고 병원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들이 이미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소리쳤습니다. 제 조카 이서연이 지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아무도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 죽습니다. 목소리가 건물벽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서연이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혜란의 변호인이 병원 안에서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 내려보내세요. 우리가 거래를 제안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거래요? 하드디스크 넘기면 수술 동의서 써드리겠습니다. 박 형사는 전화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 옥상에서 내려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아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유인할 거예요. 대포폰 켜요. 지수는 문자를 읽고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박 형사가 혜란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지수 씨가 거래 수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 1층 면회실로 내려옵니다. 지수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동안 대포폰은 녹음 중이었습니다. 면회실 안에서 변호인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하드디스크 먼저 주시면 수술 동의서 바로 써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변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계신 거죠? 변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증거를 없애는 걸 도와주시는 거 맞죠? 변호인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방금 하신 말씀이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눈이 탁자 위를 훑었습니다. 지수의 손 안에 있는 대포폰으로 시선이 멈췄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가 수사관 2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박 형사가 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면회실에서 나와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병실이 있는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서연의 병실 앞에 용역 2명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 틈새로 용접 연기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수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병실 문틀 가장자리가 은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용접으로 봉쇄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복도 끝 소화전함을 열었습니다. 도끼를 꺼냈습니다. 용역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키세요. 용역들이 움찔했습니다. 지수는 문틀에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금속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내리쳤습니다. 또 내리쳤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끼날이 용접 부위를 마지막으로 내리치는 순간 문틀이 벌어지며 문이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지수는 문을 밟고 들어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심장 박동 수치가 화면 아래쪽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손목에 감긴 스마트워치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경보음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신호음이었습니다. 3번 짧게, 1번 길게. 지수는 그 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고 전에 서연이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워치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리는 신호는 단순한 건강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워치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잠금 해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긴급 구조 신호 발동. 클라우드 서버 연결 확인. 지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워치 안에 연결된 클라우드 주소가 표시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주소를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대포폰으로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수첩에서 본 숫자 배열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버가 열렸습니다.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지수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엑셀 문서 2개와 사진 파일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엑셀 문서를 열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빽빽했습니다. 혜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이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옆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중 장부였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서연의 친부가 살아있을 때 직접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그것을 아버지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찾아내어 자신의 워치와 연결해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전부 내려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직통 이메일 주소를 박 형사에게 문자로 받았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이서연 긴급 구조 신호. 혜란 이중 장부 원본 첨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란 변호사 지금 잡았죠? 방금 체포했어요. 장부 원본 검찰총장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계좌 동결 풀릴 거예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움직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서며 법정 보호자 측 대리인을 병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용역들은 이미 흩어진 뒤였습니다. 주치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 권한 복원되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서명해 주세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연이 수술실로 들어간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집도한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가 수소문에 연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예상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 2명이 지수 앞에 섰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수술비 내놔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술비 구하셨어요. 장기 기증 서약서 담보로 선불 처리했습니다. 이자까지 지금 당장 갚아요. 지수는 그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젊은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저 뉴스 보고 왔어요. 지수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시민모금 담당자입니다. 서연 씨 구하기 후원금이 오늘 낮부터 지금까지 모였어요. 여자가 봉투 안을 열어 보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숫자가 지수의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수는 그 숫자를 2번 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얼마예요? 남자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지수는 모금 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를 처리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사채업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사채업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경찰에 신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법 담보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모금 담당자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자가 돌아가고 지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수술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실 창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지수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서연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15분쯤 뒤 간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심장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경보음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박 형사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박 형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기댔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란이 추가 기소됐어요. 감옥 안에서 지수 씨 살해 사주한 거 잡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뒤 박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로펌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혜란 편이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만 살면 됩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3글자였습니다. 지수는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지수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서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1시간이 지나 지수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침대 위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 안쪽에 규칙적으로 김이 서렸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수의 손등 위를 더듬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1획, 2획, 3획. 지수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쓴 글자였습니다. 살려줘서 고마워. 지수는 서연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대로 이마를 서연의 손등에 대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수는 울음이 잦아든 뒤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잠이었습니다.
2주 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컵을 내려놓으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모가 발견한 그 녹음기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지수는 서연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내가 숨겨둔 거잖아.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술대회 사진 속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얼굴을 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원 나가볼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쪽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청사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어 입구 양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을 선 시민들이 법원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법원 건물 입구 계단 아래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걸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살짝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입었던 자켓과 같은 색이었지만 새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계단을 내려가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서연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떨려. 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법정 안은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이 소리 없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시선들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피고인석에 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혜란과 서연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혜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당겨 앞에 놓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사고 당일 있었던 일을 진술해 주십시오. 서연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 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옥상에서 새엄마를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 유언장 상속 비율을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자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다고 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제 등이 난간에 닿았습니다. 손이 느껴졌어요. 뒤에서 미는 손이요. 서연은 그 말을 하는 동안 혜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새엄마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증거 목록을 낭독했습니다. 녹음기 파일, 영양제 성분 분석 보고서, 이중 장부 원본, 귀걸이 조각 감정 결과, 사체 차용증, 독극물 구매 영수증, 김 박사의 자수 진술서, 혜란 변호사의 증거 인멸 교사 녹취록까지 12가지였습니다. 혜란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으며 재판장이 변호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혜란에 대하여 살인미수, 독살, 사문서, 위조 등 12가지 죄목을 적용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양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혜란이 끌려나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혜란이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박사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징역 25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10년 전 지수의 아들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내용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서 내려와 지수의 옆으로 왔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서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꽃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수와 서연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연 구하기 후원금을 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계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서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서자 꽃이 쏟아졌습니다. 박 형사가 무리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인사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박 형사는 미제 사건 수사팀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날 저녁 지수가 작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박 형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아요. 밥이 있으면 됩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국을 떴습니다. 서연의 첫 전시회가 열린 것은 낙엽이 지고 첫 추위가 찾아든 무렵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조형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상자 안에 낡은 자켓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켓 안감 안쪽에 작은 녹음기가 박혀 있었고 그 옆에 손바닥만 한 쪽지가 유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진품이 아니라 서연이 직접 재현한 것이었지만 보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얼굴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수는 전시장 한쪽에 서서 관람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조형물 옆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서연의 걸음은 이제 거의 완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기가 진짜 그 녹음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는 증거로 제출됐어요. 이건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여성이 조형물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아이였네요. 그 상황에서 이걸 숨기다니.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저를 믿어준 고모가 더 대단한 거예요. 전시회가 끝나고 서연이 수익금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서류를 공증받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자켓 녹음기 재단이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의식을 잃은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서연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도 같이 해줘야 해. 지수가 물었습니다. 뭘? 재단. 고모가 이사장 해줘.
지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술학원 다시 열려고 했는데 같이 하면 되잖아. 지수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구기며 웃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술학원 문을 다시 연 것은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간판에 지수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보조 강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서연이 붙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서연의 손을 잡아당기며 졸랐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아이들 손을 하나씩 잡아주었습니다. 지수는 교실 뒤편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라는 그 무렵 교도소 독방에서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전시회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 조형물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신문을 두 손으로 잡아 찢었습니다. 조각이 차가운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여름 사고 당일과 같은 날짜가 되면 지수와 서연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펜션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 자켓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서연이 입었던 진짜 자켓의 일부였습니다. 증거 보존이 끝나고 서연에게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태울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서연이 천 조각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천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바닷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제가 손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바다를 향해 날렸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모. 응, 고마워. 지수는 서연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노을이 짙어졌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쥐어진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번진 글씨로 쓰인 8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지수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계좌가 막히고 집이 날아가고 이름이 더럽혀지는 동안에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몸으로 고모에게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살렸습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켓 안감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가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